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두 번째 시간 2절에 대한 사항을 이제 볼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한 사항들을 보는데 이 재무 상태는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표라는 그 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차변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대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재무 상태표 안에는 자산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요. 크게 보면. 그럼 자산 이렇게 이제 딸랑 세 가지만 써서 넣느냐? 그건 아니고 자산 안에 뭐가 있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나열이 돼요. 여기에 쭉 뭐 있고 그 다음에 부채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본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보는 게 뭐냐? 이 자산의 대체 뭐냐? 부채가 보고 그 다음에 자본이 뭐냐 여기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이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산이 정의해 가지고 보면 자산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해서 현금, 상품, 건물 등 재화가 필요하며 또 그 경영 활동에 따라서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뭐 대여금 뭐 이런 채권들이 생긴다 이러한 사항들을 해놓은 것들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걔들 다 모아놓은 걸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산을 분류해 가지고 자산을 크게 보면 이 자산 안에서 이 안에서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뭐냐? 유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유동이라는 건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현금성이 좋은 자산, 즉 이 환금성이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이 뭐냐? 제일 유동성이 제일 빠른 건 현금이에요, 그냥. 현금 자체가 유동성이 가장 빠른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재고자산 같은 거 있죠? 재고자산은 물건을 들어왔다 그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안 팔리면 회사가 망하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들어오고 나가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걸려야지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1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1년 안에 자산이 뭔가가 들어왔다가 뭔가가 나가서 현금화가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동자산의 분류 첫 번째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가지고 사용에 제한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담보를 맡겨놨다든가 아니면 돈을 뺄 수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돈을 뺄 수 있으면 그거는 사용에 제한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뺄 수 없는 걸 사용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가 있죠. 뭐 3년이면 3년, 그 다음에 5년이면 5년. 근데 그 전에 물론 뺄 수는 있어요. 뺄 수 있는데 그 전에 빼게 되면 손해를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용 제한이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보통 예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에 입금을 시켜놨다가 뭐 캐시카드 있죠. 예,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돈을 뺄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사용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용 제한이 없는 현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뭐냐면 금융자산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 예금 같은 거 있죠. 예.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현금성 자산에서 보면 이제 뭐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용 제한이 없는 그런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또는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청바지를 만든다. 그러면 청바지를 만들면 청바지를 가져왔다가 그러면 이제 내다 팔면 그게 그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에요. 근데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청바지만 파느냐? 그건 아니겠죠. 걔가 이제 청바지 만드는 회사인데 앞에 이제 땅이 하나가 나왔는데 아주 싸게 나왔어요. 그럼 그걸 사다 놨다가 나중에 이제 비싸게 가치가 오르면 내다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투자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영업과 투자라는 건 의미가 좀 달라요. 영업은 걔가 주요 수입원이 되는 걸 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는 그 외 기타 부수적인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즉 일반적으로 걔가 주 수입원이 되는 그러한 영업주기. 그래서 청바지를 보통 사가지고 오면 며칠 만에 팔리는지
그게 영업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주기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사실은.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매입을 하잖아요. 청바지를 사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팔아요. 그럼 판다고 해서 돈이 그때 다 들어오냐? 나중에 결제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회수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돈을. 그러면 샀다가 팔 때까지 이 기간은 이제 영업주기라고 얘기해요. 팔아서 돈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의 자산이, 즉 하나의 어떤 청바지가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게 돈으로 바뀌는 그 시점까지 그거를 정상 영업주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일반적인 영업주기 안에 있으면 유동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게 꼭 1년 내냐, 1년 이내에만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얘가. 일반적으로 보면 1년을 이제 유동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 영업주기가 1년이 넘어가는 경우, 그 안에 있는 것들도 그 안에서 만약에 그 현금화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유동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주기가 1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큰 자산들, 그러니까 비싼 자산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소한 청바지라든가 그런 거 말고, 만약에 내가 이제 건물을, 지방에 있는 싸게 나온 건물들을 사다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판다. 그럼 건물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건물을 매입했다가, 팔고 돈 받을 때까지 기간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 건물을 사다가 파는데, 1년 반이 걸리더라. 1.5년이 걸리더라. 그러면 여기서는 정상 영업주기가 1.5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라면 유동자산을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 매매 목적. 이 단기의 개념 자체가 그 1년이냐 꼭 그렇게 한정 짓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년 정도를 봐요. 그래서 1년 안에 내다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유동자산을 보겠다. 그런 얘기죠. 또는 4번에 보면 1 내지 3. 그래서 1에서 3번까지의 사항들이죠. 그 외에 보호기한 종료일로부터, 보호기한 종료일은 뭐냐면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고 기간, 즉 회계 기간으로 봤다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사항들을 12월 30일 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호기한 종료일이에요. 걔가. 그럼 그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1년 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을 분류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1년 내에 팔 목적이라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팔 목적이라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내용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만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과 같은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영업주기 내에 있으면, 이 내에 있으면 유동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동자산의 예를 한번 볼게요. 유동자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안에 여기 안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좌자산은 현금이라든가 무슨 금융상품, 그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팔았다가 돈 못 받은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대여금도 단기. 그래서 1년 내에 돈을 받을 거, 그렇게 돈을 빌려준 걔네들. 그 다음에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 이 계정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나오는 얘네들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 증권, 매출채권,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이 이제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계정 과목에 대한 사항들도 들어가서 이제 볼 거예요, 각각.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좌자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상품, 그 다음에 제품.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건, 보통 이제 기업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물건을 파는 애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즉, 제조해서 파는 애들이 있어요. 제조해서 완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물건을 사다가 거기다 마진 붙여 파는 경우. 그죠? 그래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완성되면 이거는 이제 뭐라 하면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다가 팔 때 거기다 마진 붙여가지고 그때 이거를 뭐라 해서 상품이라고 얘기해요. 상품. 그래서 이런 회사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상기업이라고 그러고, 이런 회사를 이제 제조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가지고 물건, 즉, 매출을 발생을 시키니까 얘네들은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다 재고자산 범주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반제품이란 게 어떤 거냐? 물건 만들다 만 거죠. 네, 그래서, 반제품과 제공품을 똑같이 보시면 돼요. 반제품은 처음에 이제 조립을 한다. 그럼 내가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한 40% 또는 50% 만들어진 물건을 사다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다 가공을 거쳐가지고 100% 완성을 해가지고 보내준다. 물건을 판다. 그랬을 때 사온 걸 이제 반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공품은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물건을 만들어요. 원재료 사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붙이고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제품을 이제 제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제품이 돼요. 제품이 되는데 반제품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걸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공품 같은 거는 처음부터 제조 과정을 내가 쭉 하다가 아직 덜 만들어진 거. 그죠? 여기도 이제 100%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얘도 100% 완성이 안 된 거고. 100%가 안 된 거. 100%가 안 된 거.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냐면 반제품, 제공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네들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뭐냐면 재고자산 범주 안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반제품이라든 제공품 언젠가는 100% 돼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1일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사는 12월 31일 날 보고를 해야 돼요. 즉 이때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재무상태표 뭐 그런 거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쭉 만들다가 한 80%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12월 30일 날 재무상태표, 즉 12월 30일 날 보고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공품이 이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제공품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를 시작을 했고 또 하나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걔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됐어. 근데 아직 팔진 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100% 완성이 된 거죠. 자, 얘는 이제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공품도 재고자산이고 제품도 재고자산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완성이 됐느냐 완성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반제품, 제공품, 제품 얘네들이 다 재고자산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도 물건 사와가지고 아직 투입이 안 된 거 원재료가 투입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물건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원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뭐 조립을 하든지 거기다 색칠을 하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공 과정이 이제 거쳐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제품. 물론 중간 단계에 이제 완성되지 않은 걸 이제 제공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얘네들도 다 재고자산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크게 재고자산 하면 얘네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공은 뭐냐면 인건비, 그러니까 가공이라는 건 그 용역이란 말이에요, 용역. 그죠? 서비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남아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때그때 투입이 되는 애들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즉, 사가지고 아직 투입되지 않은 그 부분이란 게 따로 계산될 수가 없고, 원재료 같은 걸 물건을 사와다가 아직 여기다가 투입을 못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제 기말 원재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뭐 재고자산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범위 안에는 이런 것들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그렇게 투입돼야 되는 원재 상태에 걔네들도 다 포함해서 재고자산 범주 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닌 게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뭐 예에서 보면 뭐 투자자산, 유용자산, 그 다음에 무용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하는데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결제가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서는 모든 물건을 사다가 지들이 다 팔 목적으로 사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쓰려고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또는 회사에서 그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근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 비유동자산 범주에 대부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금융상품,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들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식이나 채권을 내리면 바로 팔 목적이다. 즉 조금이라도 가격이 오르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단기 금융증권, 단기 금융상품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 즉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로 넘어가서 비유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기금 상품 또는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도 그 목적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얘를 내일이라도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유동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비유동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용자산. 유용자산 안에는 비품이라든가 토지, 건물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유용자산 안에 들어가는 기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용자산. 무용자산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유용자산은 형태가 있는 건데, 무용자산은 반대로 형태가 없는 것. 그러면서 내가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일종의. 그래서 뭐 저작권이라든가, 뭐 영업권, 그 다음에 뭐 광업권, 뭐 이런 것들은 권리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은 무용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뭐 그런 게 있고 뒤에 이제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사항들은 이제 쭉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뒤에서 보니까 29페이지에 현금이 어떤 거냐 봤더니 현금 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나 주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뭐 그 현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좌예금은 기업이 이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에 예입하는 건데 당좌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좌 거래를 해요. 기업하고, 회사하고. 그래서 당좌 거래를 하면 그 당좌 거래에 따라서 수표책이라는 걸 받으면 내가 예금은, 즉 이 은행에다가 입금한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표를 걔한테 끊어주면 그 상대방 거래처는 그 수표를 들고 거래은행을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 수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입금한 그 돈을 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수표를 딱 쓰는 순간에 그냥 돈이 빠져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통화 및 통화 대응 증권 해가지고 무슨 금융상품이에요. 무슨 MMF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얘네들은 뭐냐, 뭐 주식이라든가 또는 채권. 그래서 그 유가증권 여러분들 이제 주식 거래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예.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주식 거래, 내일이라도 뭐 오르면 또는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투자를 할 목적으로 산 것들 있죠? 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제 사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대여금. 대여금인데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죠. 예. 대여금인데 단기 목적으로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게 이제 단기 대여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그 외에 금융상품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모르는 것들, 뭐, CD라든가, 뭐, MMF라든가, 별로는 게 다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유하는 목적이 단기간 내에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단기 투자자산이나 단기 금융상품이나 거의 유사한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따로 이걸 구분하냐.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고, 따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물건 팔았을 때 돈 못 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옴. 받으러옴도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건데 받으러옴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음을 나한테 끊어주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뭐냐면 상시 거래하던 그런 거래처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물건을 받고, 물건을 팔고 상대방이 한 달 뒤에 줄게. 이러면 그냥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물건을 팔았는데 나한테 어음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받으러옴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둘 다 물건 팔고 받을 돈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두 개나 합해가지고 매출채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내가 받을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채권 얘기하면 기업에서 받을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매출 채권 이렇게 얘기하면 매출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상 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받으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매출 채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미수금은 내가 돈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뭐 물건이나 제품 이외에, 그러니까 물건이나 제품, 상품이나 제품은 팔고 돈 못 받으면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미수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가 청바지를 팔아요. 얘네들은 그거 만들어서 그거 파는 회사가 돈을 못 받았다. 매출을 했는데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대금을 나중에 주겠대요. 그러면 이 외상으로 판매한 이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채권. 자, 근데 이 회사가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긴 한데 회사에서 쓰던 뭐 컴퓨터를 팔았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 거 사려고 이거 이제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돈을 못 받았다. 그럼 이건 이제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미수금. 그래서 채권에는 이 채권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영업을 통한 즉 영업 수익 창출 활동이 있죠. 뭐 청바지 판매하는 회사라면 청바지를 파는 게 수익 창출 활동이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을 파는 회사다. 그러면 건물을 파는 게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이고 그래서 주요한 영업과 관련된 애들 그러한 채권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나머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 그럼 말 그대로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를 그냥 팔았다. 뭐 그런 경우 그랬을 때 나타나는 채권들 영업과 관련된 채권을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나머지 채권을 이제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뭐 미수수익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받을 돈인데 그 받을 돈의 원인이 영업이냐 영업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미수금에 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선급금은 뭐냐면 물건을 내가 사올 때 돈을 미리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먼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선급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먼저 줬다. 나중에 이제 내가 물건만 가져오면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선급금과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뭐 소모품, 그 다음에 상품은 이제 설명드렸고, 소모품은 이제 사무용 비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그 다음에 비품 또는 토지, 그 다음에 뭐 기계장치, 차량원 방구. 자, 얘네들이 뭐냐면 다 자산으로 분류되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을 계정과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 안에다가 현금이 있으면 현금 얼마, 그 다음에 건물 얼마짜리,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얼마, 그 다음에 여기 뭐 매출채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자산에 대한 계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부채는 내가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리거나 내가 뭔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 부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부채에 의해가지고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부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유동은 아까 본 것처럼 아까 이제 유동자산에 대한 분류를 할 때 1년 내에 내가 내다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이라고 봤죠. 여기서는 1년 내에 내가 줘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상환 등을 통해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뭐 매입채무라든가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보호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돼야 하는 뭐 차입금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동부채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유동에 대한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1년 내에 1년 또는 단기간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가 나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에 대한 분류 자체는 똑같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뒤에 이제 분류 기준 해가지고 나오죠. 얘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보통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 예. 밑에 이제 과목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나.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 다음에 매입채무,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뭐 장기차입금 이런 게 있는데 매입채무 우리가 이제 아까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반대에 있는 것.
내가 이제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한 돈을 못 받으면 매출 채권이고, 근데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팔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건 아직 지급 못 했다면 그걸 이제 매입 채무라고 얘기해요. 채무. 매출 채권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매입 채무에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내 나중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외상 매입금이 돼요. 근데 걔한테 상대방한테 매입처한테 어음을 끌어줬어요. 내가. 그러면 지급어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얘는 물건을 팔았을 때, 얘는 물건을 사가지고 왔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부채, 얘는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한 걸 매입채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1년 내에 지급할 목적으로 돈 빌려온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지급금, 이것도 마찬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아직 돈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영업과 관련된 걸 매출채권,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걸 미수금, 미수수익.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지급과 관련된 사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되느냐, 영업과 관련되지 않느냐. 영업과 관련된 건 아까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다고 그랬죠. 매입채무. 그래서 채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거. 여기서 이제 미수금, 미수수익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 줘야 되는 거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되냐, 관련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구분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장기차입금은 1년 이상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뭐 3년, 만기 3년 또는 뭐 4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돈을 줘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장기차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과 비유동에 대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어떤 게 있나,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본이라고 있는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산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는 뭐냐면 내가 줘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여기 이제 자본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항상 정의 자체가 이거니까 자산과 부채가 있어야지 자본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에서 상대방 누군가한테 의무를 줘야 되는 거, 그거 뺀 나머지를 그냥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안에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자, 뭐 이런 것들이 자본조정 뭐 이런 계정들이 안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그럼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이익이 쌓이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2년, 3년, 4년 영업을 쭉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 뭐 이익이 조금씩 생기겠죠. 근데 그 이익을 그냥 나눠주면 끝나버리는데 나눠주지 않고 계속 쌓아놨다. 그럼 그 쌓아놓은 게 어디에 있냐면 재무상태표라는 그 표에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걔가. 그걸 이제 뭐라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쌓여있는 금액을, 누적된 금액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밑에 재무상태표가 이제 나오죠. 재무상태표 등식을 보니까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이더라.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렇게 표 그려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표를 그리는데 이 자산은 뭐냐면 돈을 빌리거나 또는 출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형성한 걸 이제 자산이라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합계는 얘하고 같아야 돼요. 여기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의 합계는 항상 같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말하는 자본 등식이에요. 얘가. 그래서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합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표로 나타나는 게 재무상태표라는 표예요. 얘가.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 이제 재무상태표가 나오는데 그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을 이제 이쪽을 차변, 이쪽을 대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그 다음에 원재료, 뭐 비품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뭐냐면 자산 과목들이고, 그 다음에 매입채무, 장기차입금, 뭐 자본금 이런 것들이 뭐냐면 부채와 그 다음에 자본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매입채무, 장기차입금 여기까지는 이제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자본금을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본 안에는 자본금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자본 이용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표시가 되더라. 자, 뒤에 이제 넘기면 재산법에 의한 순손익 계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산법이 어떤 거냐면 재무 상태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보면은 1월 1일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렸어요. 차입을 했어요, 은행에서. 10만 원만큼 차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자를 받은 거예요. 출자를 한 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경영자는 20만 원만큼 돈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뭘 샀다고 할까요? 뭐 기계를 하나 샀다고 하죠. 기계를 사다가 거기다 마진 붙여가지고 이제 팔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짜리 기계를 하나 샀어요.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재무 상태는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기계에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뭐가 있냐면 돈 빌린 거 있잖아요. 이거 차입금. 이게 이제 차입금 이렇게 해서 1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자 받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자본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10만 원. 자, 그래서 1월 1일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계 2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기계 20만 원짜리는 돈 빌리고 그 다음에 출자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샀다는 얘기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뭐 5월 1일 날 얘를 이제 팔았어요. 처분했는데 기계를 30만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처분. 그러면 30만 원에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짜리 기계를 3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돈이 일단 30만 원 들어왔겠네요. 그러면 이것만 있었어요. 이제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적어가지고 시작해서 5월 1일 날 팔아가지고 12월 31일 시점에 재무 상태를 보면 지금 처음에는 기계에 20만 원짜리가 있다가 중간에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지금 현재 내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냐면 현금 30만 원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아직 돈은 안 갚았어요. 자, 그러면 부채가 지금 차입금이 10만 원 이렇게 있겠죠. 예. 그러면 3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돈 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자를 처음에 얼마 받았냐면 자본금 10만 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20만 원 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10만 원만큼 남겨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뭐라 그러면 여기에 이익, 잉여금 이렇게 이제 10만 원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익이란 얘기예요, 얘가. 즉 기계를 3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짜리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남는 거죠. 이게 이제 이익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쌓이게 됐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요만큼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전체를 이제 자본이라고 봐요, 여기를.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자본이 얼마냐면 10만 원이었는데 12월 30일 날 자본을 보니까 20만 원이에요. 그만큼 10만 원이 들어왔죠. 얘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서 이걸 빼면 얘가 역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재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그래서 역으로 이 금액을 찾는 거예요, 이 금액을. 도대체 이번에 얼마만큼 성과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산법에 의한 순손익 계산, 이게 이제 이 얘기예요, 지금. 밑에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되냐?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다. 즉 여기서는 기말의 자본이 지금 얼마냐면 20만 원인데 기초 자본이 얼마냐면 10만 원이에요. 그럼 2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10만 원 나오겠죠? 그 10만 원이 뭐냐면 얘란 얘기야. 그죠?
만약에, 손실이 나왔다. 기계를 30만원을 판 게 아니라, 기계를 얼마에 팔았냐면, 15만원에 팔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내가 20만원짜리 갖고 있었는데, 15만원이 일단 들어오고, 20만원짜리가 빠져나가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이제 마이너스를 괄호치고 이제 표시를 할게요. 괄호 이렇게 치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5만원만큼 손해가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죠? 그러면 일단 주머니에는 지금 15만원 있을 테고, 돈 갚을 건 10만원 있는데, 출자 받은 건 지금 10만원을 출자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주주들이 나가겠다 그러면 10만원 줘야 돼, 걔네들한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이제 남은 거. 이걸 이제 뭐라는 결손이라고 얘기해요, 결손.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15만원인데, 15만원인데, 여기 보면 10만원, 10만원, 20만원이죠? 거기서 빼기 5만원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도 어차피 15만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손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처음에 자본이 10만원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자본이 얼마냐. 여기가 10만원 빼기 5만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5만원이 이제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빼기 기초 자본을 빼면 마이너스 5만원 나오죠. 이 5만원이 뭐냐면 요번에 이제 손해난 이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법은 뭐냐면 이렇게 재무 상태를 가지고 단기에 성과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보면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그 다음에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 이렇게 부호는 뭐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는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자, 이게 이제 재산법에 대한 내용이더라. 밑에 이제 연습 문제에서 보면 그 계정 과목에 대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한번 표시를 해봐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외상매입금은 뭐냐?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아직 덜 준 거죠. 그럼 그건 뭐냐면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건 자산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돈을 오랫동안 빌렸다는 얘기죠. 걔는 부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내가 줘야 되는 어음이에요. 내가 어음을 걔한테 끊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 부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 상품은 내가 이제 물건 사다가 그거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산이 되는 거고, 보통 예금, 예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자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 자산, 이것도 이제 투자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여기서는 아예 자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돈 빌린 거예요. 예, 돈 빌린 게 아니라 물건 살 때 그 물건 값에 아직 지불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 자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자산인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도 내가 단기간 내에 매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증권이라는 얘기죠. 걔도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부채죠. 돈 빌린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품, 비품은 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 소모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수금, 돈 못 받은 거죠. 예, 얘도 자산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우리가 이제 당좌 거래를 하면 은행하고, 그러면 예금 범위, 즉 내가 입금해 놓은 범위 내에서 수표라는 거 갖다가 이제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좌예금도 예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금의 종류가 보통 예금하고는 좀 다르게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더라. 이것도 이제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운반구, 이건 뭐 차량운반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얘도 자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 돈 빌린 거죠. 예, 부채가 되겠고, 자본금은 자본이라는 계정 안에 계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자본금이라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 받으러움도 돈 받을 거니까 자산이 되겠고, 건물 마찬가지 자산이 되겠고, 현금 자산, 그 다음에 소모품, 소모품도 비품하고 좀 성격이 좀 유사하긴 한데, 소모품은 말 그대로 이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A4지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더라. 그래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분류는 뭐 이 정도. 그래서 이걸 좀 눈에 좀 익혀두세요.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계학을 공부를 할 때는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눈에 좀 많이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걔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딱딱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뒤에 보면 문제 이번에 보니까 뉴젠 상회의 기초 및 기말의 재무 상태를 작성을 해봐라. 그러면 기초하고 기말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라냐? 요거 한번 써보라는 얘기예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기초 상태를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양쪽을 써가지고 여기는 이제 차변, 여기 이제 대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일단 해놓고, 자, 자산에 있는 거를 자산 쪽에다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채 쪽에 분류하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현금. 현금은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금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얼마냐면 3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상품이 있네요. 상품. 얘도 이제 자산이죠. 얼마냐면 25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거죠. 예, 그래서, 돈을 빌린 거니까 여기에 이제 부채가 되겠네. 얼마냐면 38만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 물건 팔았는데 돈 못 받았다는 얘기죠, 아직. 자산이죠. 채권이니까. 그래서 얼마냐면 15만원. 그 다음에 비품. 비품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뭐 5만원. 자, 이제 이게 이제 기초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상태를 한번 볼까요? 기말 상태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기말 상태 보니까 현금이 얼마냐면 31만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이 19만 5천원. 그 다음에 이제 비품도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물건 사오면서 걔한테 아직 돈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되겠죠. 얼마냐면 28만 2천원.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말 그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그거를 내일이라도 팔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냐면 2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상품도 마찬가지 자산이죠. 네. (32만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부채였죠? 이렇게 하면 기초 상태와 그 다음에 기말 상태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들을 재무 상태표에다가 이제 적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무 상태와 관련된 사항이더라. 그럼 여기서 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나머지가 자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기초 자본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요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처음에 이제 기초 상태의 자본이 지금 얼마냐면 37만 원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상태의 자본이 얼마냐면 56만 3천 원이래요. 어차피 양쪽은 여기에 합계와 그 다음에 여기에 합계는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역으로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산과 부채를 알면. 그죠? 자, 이게 이제 재무 상태와 관련된 사항이더라. 예. 뒤에 문제를 잠깐 풀어볼까요? 기출 및 적중 문제. 이걸 한번 잠깐 볼게요. 보니까 다음 중 재무 상태 등식에 관한 설명으로, 등식으로 맞는 것. 재무 상태 표 등식은 요거 이제 그대로 표시해 놓은 거죠.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 그러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다. 그걸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리 혹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예. 두
두 번째 이제 기억하고 니은의 순서대로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 자, 무엇은 일람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일람표를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보면 일정 기간, 이제 이걸 이제 회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회계사의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설명이네요. 첫 번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나 채권 등 경제적 자원을 뭐라 그러냐?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다. 그래서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얘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구성 요소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합한 금액은 자본이 된다.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합한 게 아니라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장래 일정한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를 얘기한다. 그래서 부채라는 건 의무, 그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와 나의 물음에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 자, 가가 뭐나 봤더니 거래가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올바르게 옮겨졌는가. 그 다음에 옮겨졌는가. 그 다음에 나번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은 얼마이며 이익은 얼마인지 거기와 관련된 사항들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봤어요. 우리가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그 성과는 어디 들어가 손익계산서라는 데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나번은 손익계산서가 될 거예요. 근데 가번에 거래가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올바르게 옮겨졌는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시산표라고 얘기를 해요. 걔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란 거, 아까 이제 회계처리란 걸 봤었죠. 양쪽에다 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항이 나오면 만약에 물건을 내가 팔았다. 근데 상품을 내가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을 팔았다고 할까요? 그냥 건물을 얼마짜리 팔았냐면 지금 장부에는 건물이 얼마가 됐냐면 건물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내다 팔았어요. 15만원에.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차변에다 써요. 현금 15만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갔냐면 건물이 빠져나갔죠. 그러면 그걸 이제 대변에다 써요. 건물 10만원. 그럼 그 차이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처분 이익이라 그래요. 여기는 15만원이고 여기는 10만원이죠. 근데 양쪽은 같아야 되거든요. 하나의 사건을 두 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항상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반대편에 뭐가 나오냐? 처분 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5만원. 그래서 결국은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 이제 뭐라 그러냐면 회계처리라고 얘기하고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분계라고 얘기를 해요. 분계. 이 분계를 써놓은 거를 분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계장. 그리고 그 분계들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 있죠. 요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 이제 시산표라고 얘기를 해요. 시산표. 그래서 이 회사의 사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놔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차변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애들 쫙 모으면 그게 이제 시산표라고 얘기를 해요. 시산표. 그러면 시산표에 보면 마찬가지 여기 있는 합계하고 여기 있는 합계는 항상 똑같겠죠. 어차피 하나의 사건이 나오면 양쪽은 똑같게 돼 있으니까 그게 두 개, 세 개가 됐든 간에 양쪽이 이쪽의 합계와 이쪽의 합계는 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산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래가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올바르게 옮겨져. 이제 이걸 가지고 총계정 원장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 보면 얘네들은 이제 계정 과목이라고 그러겠죠. 얘네들이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계정 과목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를 계정 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요 하나의 사건, 현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물이 빠져나가고, 처분이익이 발생했죠? 이 각각이 다 계정 과목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면 현금 계정 하나 만들고, 건물 계정 하나 만들고, 처분이익 계정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의 계정 과목, 그 계정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계정 과목이, 각각의 계정 과목에 따른 분계에 따른 사항이 되고, 그 계정 과목들을 싹 모아놓으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은. 그래서 걔네들은 뭐냐면 시산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시산표.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계정에 대한 사항들, 걔네들을 표시해 놓은 거를 시산표라고 얘기를 한다. 예. 일단 여기에 대한 사항들은 이제 앞에 가면서 쭉 얘기를 할게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 2절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다음 시간에 3절 계속 들어갈게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